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만 하더라도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오전에요, 전격적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유가 뭘지 일단 오늘 발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물론 김병기 의원이 사퇴 결심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밤사이 하루 사이에 달라진 것은 MBC에서 추가적인 의혹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일단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2개의 녹취가 공개됐는데 먼저 오전에 공개됐던 것은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죠. 그 동작구 의회 부의장 그 카드를 쓴 것을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고 그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이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는데 그 녹취 공개 직후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되는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저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강선우 의원과 나눴던 대화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문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잘못된 처신 또 왜곡된 특권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이거는 실정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데다가 김병기 당시에 공간이 간사는 그럼 이걸 알고도 덮은 거냐. 그 이제 문제에 그 공여자가 자금 공여자가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더 여기서 버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공천 의혹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녹취를 들으면서 살펴볼 텐데 2022년 지방선거 그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이 간사였고 강선우 의원은 공천위원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강 의원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돈 돌려주시고 되든 안 되든 알았다 내가 처벌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당시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이에요. 김경 시의원이 측에서 강선우 의원 측으로 1억 원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당시에 1억 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사에게 상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여기서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화가 있기 전에 김경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었어요. 무슨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선우 의원이 이거를 김병기 의원한테 살려달라고 읍소를 하는 상황이 지금 방금 들으신 녹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 받아서 시의원이 됩니다. 저런 대화가 있는데 시의원을 단수공천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당연히 드시죠. 먼저 권 의원님,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
공관위원이라면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인 거죠. 사실상 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면 또 하나. 강선우 의원은 이게 돈을 받는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그걸 왜 받고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직접 받고 보도관 하기보다도 보니까 보좌관에게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맡겨놓고 아마 그 관련해서 김경시의원 후보자가 본인이 컷오프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컷오프 되는 걸 알고 강선우 의원에게 협박한 거예요. 돈은 일단 가 있는 돈은 일단 상황인데. 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미 수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간사를 찾아가서 네.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린 건데 이것도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은 자 컷오프 대상이다. 그리고 돈을 돌려줘라. 예. 이렇게 했으면은 이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죠. 예. 근데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드는 의문이 그러면은 김병기 간사 공천심사위원 간사하고 강선우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라는 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김병기 간사가 자 이거 잘못된 거니까 돈 돌려주고 여기는 컷오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예. 깨끗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간사가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단수 공천을 준 건. 그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천을 줄 수 없잖아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주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김병기 그 간사가 묵인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강선우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준 거죠. 예. 아마 그 전에 그러면 왜 이 녹취를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예. 아마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더 나쁘게 해석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기도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네. 또 다른 이 녹취를 통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본인이 녹음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본인이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컷오프 시켜야 된다. 돈 돌려줘라. 이 얘기를 녹음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녹음을 스스로 불러서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게 나중에 찜찜하니까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자기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했지 않나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녹취를 보면은 중간에 보좌관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김병기 의원이 이거를 녹음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거를 이때 이미 조금 직감했을까요? 아니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예.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이 시의원 그 출마 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걸 놓고서 앞서 이제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 맥락이나 정황상 봤을 때 그 대상자는 컷오프 되게 생겼는데 뭐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장 이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이제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공간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선처해달라.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는 공천 달라 이 얘기나 다름없죠. 번역을 하자면. 근데 이 굉장히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녹음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녹음이 지금 유출되게 된 경위도 예. 도대체 어떻게 저게 유출됐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저는 더 궁금한 게 그겁니다.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단호해요. 그렇죠. 이거 내가 도울 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내가 도우면 문제가 더 커진다. 굉장히 단호한데 결과는 그 다음 날 공천 발표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경선도 아니고. 예.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죠.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묵인했다. 그냥 덮었다. 강선우 의원을 살려줬다.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 있는 곳에서의 외력이 작용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윤리감찰인가요? 한다고는 하지만은 수사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를 들어보고 왜 나한테 찾아왔냐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질책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 것까지는 그건데 어쩌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아니 저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벌써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정말 못 도와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관여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혀 이건 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공유가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 의원님께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의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는 그 사이에 무언가 저 상황이 변한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루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화가 녹취된 그 전날부터 사실은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컷오프 대상인 걸로 밝혀지니까 돈은 그 전에 전달이 돼서 보관이 돼 있는데 컷오프 된다고 하니까 협박 반, 뭐 읍소 반, 김경 시의원은 가서 또 따졌을 거 아닙니까? 예. 돈을 받아놓고 왜 내가 컷오프가 되느냐 따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 대화 녹취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하고 상의를 한 거죠. 예. 김병기 당시 간사로서는 상의를 했던 것 자체가 지금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예. 받아놓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컷오프 된다고 나한테 쫓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100% 맞는 상황일 겁니다. 아까 우리 권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그래도 것처럼. 아직까지는 왜 추정이지만 추정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 추론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김병기 간사로서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둘이만 앉아서 저걸 몰래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녹음은 당연히 자신의 나중 후임날 방어용으로 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지금 연루돼 들어와 있는데 이 사건이 잘 안 풀려지고 나중에 그 김경 의원이 이걸 폭로한다든가 해서 진짜 그 난타전이 됐을 때 나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느냐. 빨리 돌려줘라. 컷오프는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대화내 중에 처벌받겠다고 해라 차라리 김경한테. 예. 그러니까 그건 김경이 처벌을 협박했다는 걸로 지금 암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황이 100%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더 드라마틱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단수공천이 떡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외에는 해명할 또 밝혀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윤리감찰을 하면 당사자들이 다 관계가 있으니까 네. 현재까지는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다 불러서 만약에 진솔한 그 진술을 받아낸다면 실체는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위원들 뭐 전원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 날 혹은 그날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윤리 감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은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셨을 때 공정하게 느끼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예.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정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정도의 수위는 저는 이미 떠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 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저는 그게 이 당에서 예. 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강선우 의원이라면 예.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과연 김병기 당시 간사에게 굳이 말할까? 그냥 내가 이 사람 좀 챙겨야 되는데 좀 챙겨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공개된 이 대화 내용이 앞단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화의 내용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아 나도 이거 방어를 좀 해야겠구나 해서 저는 그때부터 녹음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 본인의 보좌 직원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이거를 들려주면서 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상의를 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 전직 보좌 직원이 이것을 저는 오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뭐 가족 문제라든가 병원 문제나 항공사 혜택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것만 공개됐다고 하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대화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이 앞단의 김병기 원내대표 자체적으로 논란이 막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원청적인 궁금증이 저쪽에서 뭐 돈을 1억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그걸 왜 받았을까 하고 저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라도 왜 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그 해명 그 SNS에 쓴 걸 보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의 수사나 어떤 법률적 위험에 대비해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면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런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간의 상황을 보면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준 건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돌려줬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그조차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돌려줬는지 안 줬는지. 맞아요. 예. 결국 저는 어떤 공천의 대가성 여부가 그 돈을 준 측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런 의도를 알면서 일단 받아놨다고 봅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공천 문제가 틀어지고 이 의도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급해져서 예. 저렇게 공간이 간사를 찾아와서 저런 요지의 대화를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거듭 미스테리한 거는 근데 공천을 받았어요. 저 정도 상황이면은 김병기 공관이 간사가 그냥 예. 덮자. 묵인하고 공천 주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강선우 한번 예. 살려주자라고 한 것이든지. 근데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책임을 지게 될 거를 우려해서 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차라리 처벌받는다고 얘기하시고 돈을 돌려주시라. 이거는 뭐 내가 아닌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밤 사이에 저 대회가 있고 나서 다음날 공천 발표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이건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수사 이외에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윤리감찰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당사자들의 얘기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오늘 예. 그 김경이라는 저 서울시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대가성 관련해서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예.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어쨌든 회피하고자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받고 돈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김병기 의원하고 대화록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다 인정을 하고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김경 잘 봐주려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김병기 의원 찾아가가지고 없는 돈 받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살려달라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런 약점을 잡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안은 명백하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이제 강선우 의원은 곧바로 1억 원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경시 의원은 현재까지 해명으로는 아예 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1억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뭐 결국은 우리 다 얘기하듯이 추측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저 문제가 툭 터졌을까? 그러니까 네.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자기만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김병기 의원이 이 시점에 이걸 터뜨린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은 누가 또 보좌관하고 공유를 했다가 보좌관이 또 터뜨릴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김병기 의원이 갑질 특혜 의혹이란 말이에요. 예. 이 갑질 특혜 의혹도 국민 정서에 보면은 아주 고작한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이게 그냥 자기만 갑질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전에 강선우 의원이나 했듯이 아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아들 일까지 보좌관에게 갑질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에 특혜를 받고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들은 법 위반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김병기의 갑질 특혜 의혹이 이 녹취록 한 건 때문에 뭘로 변질됐느냐 하면은 김선우의 공천헌금,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변질된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왜 이 시점에 저걸 터뜨렸겠느냐. 나는 그 부분들도 놀랍다. 역시 저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네. 야, 이 국정원 출신 다운 이 수순으로 이걸 덮는구나. 이런 의심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오늘 사실은 더 얘기가
김병기 의원이 갑질하고 그다음 특혜를 받았던 거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는 싹 묻히고 예. 지금 강선우가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와서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느냐 예. 거기서 김병기 의원은 단호하게 컷오프 시켜야 되고 나도 이거 책임 못 진다고 얘기하고 돈 돌려주라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공천을 줘버렸느냐 예. 왜 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이 의혹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잖아요. 흐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흐름이 바뀌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녹취가 왜 터졌을까 여기서 예. 역시 김병기 의원의 갑질 특혜 의혹을 또 다른 강선우의 불법 공천 헌금 의혹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기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도 본인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은 이게 안 터졌다 하더라도 예. 제가 보건대는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당내에서도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옹호 안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김병기 후보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 지금 다음 시장 선거, 지방 선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예.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걸 실드를 안 쳐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시간 문제였다. 시간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을 이제 지시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빠지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선우 부다 이게 권 의원님 말씀을 좀 이어가 보자면 이제 흐름이 강선우 의원 쪽으로 가서 김병기 의원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윤리감찰을 안 했다고 해석해야 돼요? 굳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은 입건이 된 거죠 지금 피의자성으로. 예. 그리고 이제 피의자성으로 입건이 되고 그 주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참고인도 있으면 뭐 주요 참고인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간 위원들이 저는 이제 참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에 관련된 어떤 논란들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 일이 터졌다고 하면 이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뭐 잘못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은 할 얘기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의 당사자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윤리 감찰이 이루어지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단수 공천이. 그러면 이제 또 당수 공천이 왜 됐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들춰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뭐 김병기 의원도 참고인격으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세 명의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됐죠. 만약에 수사가 고발이 됐습니다. 수사가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경시 의원도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사 시작되고 나면은 김구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죠? 저는 이거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녹취록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보좌관도 있고 받아서 보관했다는 보좌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김병기 의원실에서 만났던 걸 목격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녹취록을 또 갖다가 지금 MBC에 제보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수사가 시작되면 저는 충분히
전격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줬다는 김경시 의원과 받아서 보관했다는 강선우 의원 측이 지금 아닌 걸로 잡아떼고는 있습니다만 예. 정황이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범죄 혐의로 따지면 강선우 의원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시 당협위원장, 예. 지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가 됩니다. 정치자금법을 저는 넘어서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그 고발된 내용이 뭐냐면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공정한 공천을 수행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당의 공천을 방해한 거죠. 예. 정당한 공천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돼 있고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 공여죄도 됩니다만 또 한편 청탁급진법 위반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명 다 굉장히 그 심상치 않은 범죄 혐의와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뭐 통일교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이 뭐 국수본에서 민주당 의원들 관련해서 뭐 수사를 뭐 발빠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만큼 예. 배당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저는 마지막 퍼즐은 그 다음날 단수공천 된 이 내용에 더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가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림들로 예, 그려져 예,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으로 확정이 돼서 당선이 됐다는 그 하루 사이에 도대체 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상이 안 되는 예. 충격적인 뭔가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년이면 불과 3년 전인데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참 현금 1억이 오고 간다는 게 지방선거를 저희가 또 앞두고 있는데 불과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랍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사퇴했고요. 새 원내대표 뽑아야 되고 그게 참 당내에서 민주당내에서 뭐 친청이냐 친명이냐 해가지고 그런 대통령실과 연관돼가지고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내 권력 지형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최고위원회를 바로 열어가지고 1월 11일 날 네.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동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그 룰에 권리당원 투표 2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그게 어쨌든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큰 변수가 될 텐데 이제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는 잔여 임기입니다. 그렇죠. 5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사실상 지휘하는 그런 원내대표여서 이게 이른바 당내 그런 각종 세력이나 계파들 간에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선 추대를 하든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러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그 중대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선거를 치르기로 한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둘러싸고도 5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예. 뭐 친명 대 친청의 대결이다. 이런 구도에 대한 관측이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도 비슷한 구도로 치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청와대하고 호흡을 맞춰서 당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저렇게 물러나게 됨으로써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후임 원내 사령탑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당원 20% 이런 그 이제 원내대표 결정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글쎄요, 어제 대통령의 말을 의식했는지 이제 출근길에 곧바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이해하기 초반에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사과 결국에 했는데 이 사과를 보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먼저? 뭐 일단 어떤 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여전히?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저 집회 올라가서 저런 발언을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도 나름대로의 업무적인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 또 보수 인사를 또 국무위원으로 영입하는 또 나름대로의 효과에 대해서 또 계산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사권자의 또 의중을 헤아리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후보자가 저렇게 신호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또 사과를 한다고 하면 또 일정 부분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예. 12.3 불법적인 이 내란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그런 당론 철회하라고 하고 예. 진정어린 사과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예.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구 시장 혹시 이런 모습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저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국민의힘 야당에 대한 저는 정권 차원의 저는 분열 와해 공작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공작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말로는 포용, 실용, 뭐 통합 이야기합니다만 네. 이렇게 통합한다면서 말도 없이 그 전날까지 우리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당원 연수회까지 예정했던 사람을 뽑아가는 게 이게 무슨 통합이고 실용이고 이게 탕평입니까? 그런 식의 탕평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명씩 뽑아내서 이게 당근을 주고 예. 나오는 사람에게 너 사과하고 나와. 또 사과해. 예. 라고 하면 자, 뽑아 나온 사람은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기 남아있는 국민의힘은 저랑 고영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올 상황이 수도 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정말 그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저는 안 좋은 형식의 저는 분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대통령께서 예. 국정의 효과를 위해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면 예. 제가 아는 정치의 상식으로는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지금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입만 열면 내란 정당 해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지금 대화가 있습니까? 협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여야 영수회담을 먼저 하고 야당 대표를 존중하고 야당 대표에게 장도혁 대표에게 우리 협치합시다.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줍시다. 같이 합시다. 좋은 사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게 이해운이든 누구든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고 그냥 밤중에 한 명 꼭 뽑아내가지고 그 당근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그 절을 꾸벅하게 만든다는 것은 예. 그야말로 이의제의 분리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저는 포용과 통합, 탕평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예. 속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다운 탁월한 정치 공작이다. 야당 와해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 좀 드리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해운 후보자에게 당신 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입각하시겠습니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제안을 하면서 대신에 당신이 당협위원장도 몰래 유지해야 되고 그 당무감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뭐 당신들 행사 받으니까 뭐 오세훈 시장한테 영사까지 받고 이런 건 다 평소처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코치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치인 이해운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에게 어떤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는 있지만 예.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마음에 없는 말로 지금 사죄를 하고 있다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니 비상계엄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두 분도 그래요. 두 분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늘 얘기하시는 그럼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없는 말이라고 저렇게 하시는지. 아니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권 의원님하고 박 의원님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 쓰려고 하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정권들이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우리가 함께 포용해야 될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사람을 골라서 오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 중에 쏙 뽑아서 그냥 보수 전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체는 저는 뭐 정책내 당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내란 공범이고 해산돼야 될 정당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뽑아 쓰는 거, 저는 이거는 협치나 탕평이나 포용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대구시장 시절에 코로나는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대구로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걸 극복할 수 없고 그럴 때 정말 문재인 정부와 저 대구시장인 저 사이에 누군가 좀 가교 역할을 해줄 그러한 민주당 출신의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홍일학 전 의원을 부시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제가 칠고초려를 했어요. 칠고초려할 때 나는 그분에게만 쏙 뽑아오는 형식으로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진들하고 상의했고 우리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협치할 수밖에 없다. 협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 대해서도 제가 정세균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마 홍일학 의원 개인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같이 협치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살리고 대구로 미래를 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홍일학 의원도 다 일일이 자기 당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 저렇게 권영진하고 협치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협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진영의 사람들 중에서는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의 여러 인사들을 뽑아서 쓰는 건 좋아요. 예. 쓰는 건 좋은데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자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정말 이게 포용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탕평 인사다라고 하면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을 대하는 자세를 좀 바꾸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혜훈 의원한테도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과를 저나 김근식 의원도 사과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절연해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 진작 했어야죠. 아니 그 제안 받고 이 장관 가기 위해서 이거 너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서 저게 마음에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과하고 굴욕적으로 간다고 보니까 네. 우리 진영의 사람들 중에서는 배신자다, 부역자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자기가 우리 당에 어제까지 당협위원장하고 당적도 정리 안 하고 지금 내일 모레가 지금 이 선거인데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난 그건 모르겠다. 나는 장관 뱃을 좋으니까 내 사과하고 내란 잘못됐습니다. 제가 당파성 때문에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저 사람이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박수 치나요? 그럼 네 가서 네 출세해라. 네 하나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혜훈 의원의 처신도 적절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박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은 오늘도 포용과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신 말씀은 여당 내부나 여권의 반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예. 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야당도 아니고 그리고 집권을 했고 정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집권 과정에서 이제 공을 세운 야당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정당 사람만, 우리 정당 사람만 기용할 수는 없다. 그보다 국정은 폭넓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원론적으로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발끈하고 있고 너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2시간 만에 이해운 의원 절차도 없이 그냥 제명해 버렸는데 그럴수록 왜소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협치, 통합, 뭐 포용 이런 거를 야당으로서 주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식이 있고 우리 또 권 의원님은 권 의원님의 방식이 있는 건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식대로 그걸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뭐 조금 서운함이나 혹은 부족함이나 지적할 수는 있는데 배신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제명하고 이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예. 그거는 그냥 힘없는 자의 불평불만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를 넓게 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내란 세력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람을 기용해서 그것도 핵심 부처의 장관으로 기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내란 옹호성 발언을 했던 거 몰라서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한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런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반발처럼 저렇게 속 좁은 그런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 점을 국민의힘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도화된 어떤 연정이나 협치라면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거를 받아서 기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제도화된 연정이나 협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광장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영수회담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예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야당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공감하는데 그러면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예.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감정적으로 비난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예.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이나 통합 포용이라는 이름 하에 예. 계속 어쨌든 이 보수 정당의 혹은 보수 정치 세력의 발밑을 흔드는 저런 인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예. 축소지향적으로 안으로 쪼그라드는 정치를 하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훨씬 더 큰 위기고 그게 고민이어야지 저걸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해운 후보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는 분들 많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조경태 의원도 있거든요. 먼저 홍준표 시장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께서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저때 홍준표 전 시장 총리설 얘기 많았었는데 근데 실제로 홍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몇 번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를 앉혀놓고 할 수 있겠냐고 고사했다는 거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영입제의가 몇 번 왔다고 하고 이게 이해운 의원 일회성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운 지금 의원의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대통령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이미 권오을 우리 당 출신의 의원 갔었죠. 그다음에 이석연 윤석열 정부 때 법제처장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장관했던 윤여준 우리 정치 원로분 갔었어요.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가 정해지고 캠프가 꾸려질 때는 갈 수 있습니다. 또 가서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해서 뭐 인정받아서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지금 또 자리를 하나씩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당시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해운 장관의 경우는 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해산하게 버리겠다 유혹하고 그리고 내란 잔재 세력, 내란 공범으로 3대 특검 돌려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계속 압수수색하고 잡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 협치나 정치의 정상화
그다음에 타협과 정치의 복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명만 뽑아내가는 건 그때 캠프를 꾸렸을 때 캠프에 모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저랑 권영진 의원님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 진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우리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당이 반성을 할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홍준표 전 후보, 예. 우리 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을 만들었다고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가 있어요. 유승민 전 대표, 우리 당 당적은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태 육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대통령도 집권여당 대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민의 신뢰와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으로 우뚝 서 있으면 예. 누가 저렇게 대통령이 우리를 함부로 보겠습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우리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꽃감 빼먹듯 가져갈 생각을 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정치 도의상 우리는 보수를 지키고 중도 보수와 함께 수권 세력으로서 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당도 저는 이참에 이해우 의원의 개인적인 저는 정치적 그 부도덕성, 저는 행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이 분열적 그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제1야당이 다시 국민한테 신뢰받는 새로운 정당으로 서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노선과 방향과 정체성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홍준표도 유승민도 조경태도 한동훈도 안철수도 다 힘을 합쳐서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지경까지 왔다. 이런 참 자괴감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그 장동혁 대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보수 와해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수부 장관이나 총리에 우리 국민의힘의 인사였던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현재 의원인 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들을 영입한다면 그것이 이 정권의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면은 정권의 역풍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는 했지만 실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오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죠. 갑자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권영께서는 이거 계엄에 대해 사과했는데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움직임은 이게 영향을 또 받은 거는 아닌가요? 김도읍 의원 생각은 원래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도 25명이 12월 3일 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는 정치적으로 절연하겠다. 그리고 재창당 수준의 당의 혁신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김도읍 의원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도부하고 맞서거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건 아니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당이 좀 미래로 나가고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오는 사람들이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지도부를 꾸준히 설득했지만은 또 지도부는 지도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 김도읍 의원께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고 봅니다. 숙였다고 보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 당내에 뭐 이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계엄에 대해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국민들에게 그걸 막지 못한 우리 집권 여당 성원으로서 책임을 더 느끼고 사과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윤석열 정치와는 우리는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더 많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우리 당의 전체의 변화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당의 변화 노력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관련한 내용은 아닌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좋게 말했으면 유인됐을 것이다. 그 얘기 한번 듣고 한번 강성필 부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잘된 관세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말 그 잘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도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뭐 코드를 맞춘다, 뭐 비판의 의미로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됐을까요? 안 됐죠. 아니 이진숙 위원장이 뭐 나중에 네.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인이 방통위원장일 때 뭐 2명이서 막 다 처리해버리고 그랬던 예.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뭐 그러지도 않을 사람이지만 옹호한다고 해도 뭐 유임될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오늘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당무감사위에서 저번에 김종혁 전 최고에게 2년 당원권 정지를 권고를 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문제 개정이 가족 5인이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오면서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애매한 저는 좀 어정쩡한 입장인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고 의심받는 분들의 이른바 게시글 이걸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더니 2명이 거의 한 87%의 그 글을 다 썼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론을 조작했던 것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이런 지금 그것까지만 딱 넣었어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수백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 그 유난히 한동훈 가족들이 계정으로만 돼 있는 걸 조사를 했더니 2명이 5명 것을 대신 써준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 관리를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예. 이게 정당에서 그런 것까지 파헤쳐서 떠들썩하게 이걸 소란을 떨어가지고 무슨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건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요. 예. IP 하나 가지고 닉네임 바꿔가면서 쓰는 사람들은 다 반사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댓글 다시는 분이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조사해서 똑같이 가족들 책임 물을 겁니까? 저는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발표인데 네. 하나 저 들은 점은 마지막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김종혁 전 최고의 당무감사의 결과 발표와 달리 윤리위에 보내면서 권고하는 징계 수준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이러한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기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한 저는 한 발 빼기 수순 같기도 하고 한 발 물러섰다.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당무감사위는 검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무와 관련돼서 잘못된 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잘못과 비위가 있으니 윤리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구형을 하는 거죠. 구형을 하는 거지 검찰과.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징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징계의 수위가 없고 징계의 유무가 없어요. 예. 유무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냅니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당무감사위조차도 이걸 더 끌고 강행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무리한 징계로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선에서 끝내야죠. 끝내야 되고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 정지 2년이라는 이 말하면은 검찰에 구형을 했잖아요. 네. 윤리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구형거리가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구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를 주란 건가? 아니면은 경고를 주는 걸로 끝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서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 징계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도 욕할 수 있죠. 그리고 당대표 욕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 입틀막이다 이런 거 비판할 수 있나요? 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저는 기왕에 이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 전 대표도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다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전부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움, 여야 간에도 싸움하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래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결과적으로 공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를 좀 해라.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정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왕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징계의 수위를 정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 넘겼다는 건 저는 당 지도부의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라고 봐요. 당 지도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는 안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표도 뭐 본인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가족들이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당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퉁치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계속해서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혹시 한동훈 전 대표 SNS 안 올라왔나요? 아직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금방 나온 이 결과 발표가 해석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징계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하네요. 권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더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권 의원님이나 김구식 실장님은 정치적 해결 여지를 남겨뒀다. 당무감사에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 텐데 추경호 의원이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자리죠.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저는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습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추경호 의원은 계엄과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공천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상 이게 기소가 될 경우에 공천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뭐 정치 탄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뭐 그 당원이 적용이 안 되는데 원칙대로라면은 기소될 경우에 당원에 따르면은 공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지금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사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오세훈 시장도 추경호 의원도 다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달리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뭐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재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대구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 또 대구 시민들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또 권 의원님이 대구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대구는 국민의힘이 인력풀이 많잖아요. 많죠.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니더라도 시장을 할 만한 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직 의원들도 많고 물론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지고 개인의 출사표이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당의 공천 과정도 봐야 되고 뭐 경선도 봐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호 대표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권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장도 하셨고 지역구도 태웠고 그러면 대구시당에서는 내란 종사자의 신분 세탁소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대구 현지에서 분위기가 좀 어떻다고? 우리 당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문제는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50대 50이란 말입니다. 당원 50 그리고 네, 일반 네, 여론조사 네. 50이고 또 이걸 통과하더라도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대구 시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처럼 우리 당처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 기소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지켜줘야 돼. 이렇게 판단할지는 그건 대구 시민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아마 추경호 대표가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구시장으로서 좋은 이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죠. 예. 경제부총리를 한 데다가 3선의 중진 의원 정치력까지 겸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이고 저는 이제부터 이제 대구시장을 향한 이 경선은 시작이라고 봐요. 시작했다. 그동안 한 대여섯 사람이 이 물망에 오르는데 예. 다들 이제 물 밑에서만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추경호가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치고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다른 의원들의 또 연이은 출마 선언이 있을 거고 예. 그러면은 좀 대구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활력을 주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정원호 구청장의 글쎄요 이거 상승세라고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과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현재의 여론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씩을 단단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는 2014년 부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듣는 별명입니다. 그냥 조금 나보고 좀 사이다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일만 잘해갖고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길래 제가 순한맛 이재명이라고 했던 거고요. 같은 점은 일잘로로 이렇게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범위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49% 대 37.2%.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강성필 부대변. 일단 네. 서울시장,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을 선정할 때 가장 좀 중요시한 게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네. 어떻습니까 이 조사가? 이 조사로만 보면은 당선이 뭐 거의 확정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이번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게 본선 당선 가능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 본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에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라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져 있는 의식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서울을 굳이 우리가 2분의 1로 나눠보면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조금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예. 만약에 저 강성필이가 민주당 후보가 돼도요. 저희 당 지지자들 저를 뽑아줄 거예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 표가 아니라 2표, 3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 100%의 승리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자 당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오세훈 시장을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원호 청장이 예.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정치인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렇죠. 예. 그냥 행정가 그리고 뭐 제설 작업도 최근에 오세훈 시장과 비교했을 때 또 잘 됐고 예.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뭐 업무 보고에서 말했던 뭐 탈모 치료제 얘기했을 때도 또 알고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성동구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연간 1,000명 정도에게 연간 20만 원 내에서 탈모 치료제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걸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는 네. 조금 더 표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어떤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구 네. 시니까 초반에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정원호 구청장 괜찮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정도 조사 이게 물론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드러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에 하나 있고 오차범위 안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이례적으로 심상치 않게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대로 정원호 후보가 지금 그 득표력을 갖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뉴페이스예요.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4번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씩 다 채운 건 아닙니다만 내년에 5번째 서울시장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익숙함,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무난한 행정력, 또 무난한 통합 이것들 다 하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뉴페이스 참신함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일정 정도 이번 여론조사는 드러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든 오세훈 시장을 꺾어보려면 참신함과 뉴페이스로 이게 치고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는요 꼭 그렇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성동구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을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인구 1,000만의 수장이고 정치적 비중과 무게감이 굉장히 상당한 자리입니다. 그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인 내공 없이 그냥 일 잘하고 눈 잘 치우고 청년들한테 탈모약 줬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가면 또 전혀 다른 또 유권자들의 투표에 저는 판단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런 여론조사 수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당으로서도 얼른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비해서 서울시장 뺏기는 건 우리 당으로서는 지방선거 그냥 폭망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이기면 그래도 젖살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을 뺏기면 그냥 우리는 완전히 참담한 패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 정원호 후보의 이른바 뉴페이스 참신성으로 치고 들어오는 저 부분을 오세훈 시장의 안정감과 통합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다음 달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최근부터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중국은 연일 대만 포위 작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간다는 건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가야죠. 사실은 지난번에 에이펙 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국빈 방문 초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거고 대통령도 답을 했을 거고 그 직후에 아마 이 일정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회담은 몇 달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한중 관계가 워낙 단절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이 안 된 채 좀 미뤄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풀고 지금 안보 현안도 있고 또 경제 현안도 있고 무역 현안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산적한 현안들을 좀 풀겠다 이런 의도하에 저는 한중 정상회담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렇게 이 국빈 방문을 통해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중 간에 맺고 있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그 관계가 거의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한중 간에 지금 이제 함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그런 의미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물론 그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외교 관계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쏠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외교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하고요. 베이징하고 이제 상하이 두 군데 도시를 찾을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내란 재판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다 통합이 돼서요. 이제 재판이 몇 차례 이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당시 대통령의 워딩은 월담을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이거 기억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체포해라. 불법이다.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월담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확실히 없어서 사실 저 부분이 쟁점이었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인데 강성필 부대 유일하게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도 있고 각종건 사령관도 있지만 조지호 청장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지호 청장으로서는 뭐 지금 이 마당에 뭐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사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유죄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뭐 군사령관이나 조지호 청장이나 이런 어떤 그 무게감 있는 어떤 주요 어떤 종사자들의 어떤 증언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저런 분들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어쨌든 이미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끝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내란 재판입니다. 이게 일정을 권위원님 보니까 1월 5일, 7일 재판하고 9일을 변론 종결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월 초쯤 되는 어느 정도 이제 1차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월 초 정도면은 아마 1심 선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그 1월 18일 날, 1월 16일 날, 1월 18일이 저 구속 만기니까 이틀 전에 지금 현재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관련된 결심 공판은 아마 2월 초중순 정도면은 난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탄핵 국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대에 가던 날 1월 15일 날 제가 관저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쭤봤던 것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셨냐고. 그때 윤 대통령은 저한테는 아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어떻게 하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딱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곽종근 이 특수현 사령관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걸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냐. 물론 뭐 최종 결론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이게 명징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예를 들면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재판장에서 부하들하고 말싸움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이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거나 뭐 혁명이 됐겠죠. 실패한 쿠데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했던 그런 이 파수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좀 이 보수의 그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찌 보면 조잡스럽게 보여요.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법정 다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장수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윤 대통령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당신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했던 국민들이나 보수 진영 사람들에 대한 예의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고 싶은 모습들은 그 찌질하게 저 재판장에 나가서 부하들하고 말싸움하고 말다툼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안 나가고 수사 안 받으려고 내복바람으로 저항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원할 텐데 자꾸 저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아 보입니다. 본인이 결자 해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럼요. 이 시기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본인 생각은 본인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 고통을 줬고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진영의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지금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직접 독대를 했다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뚫었습니다. 4개의 라인을 저는 다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어머님께도 제가 국가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이 된 나라를 보고를 해드렸죠. 윤영호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선인이라면 권력이 최정점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만나기 힘든데 자기가 본인이 4개의 라인을 만들어서 1시간을 독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 측근 그룹이 가장 먼저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중에 한 명은 권성동 의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윤영호하고 윤 전 대통령 만남도 주선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구속이 돼서 감옥에까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이른바 윤핵관, 그중에 핵관 중에도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고 장제원 의원도 있었고 예. 뭐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일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이외에 뭐 다른 경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통일교 자기들 수건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당선인 시절부터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접근을 했던 거고 그 접근 주요 경로는 뭐 건진 같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당시 윤핵관들 뭐 그런 그룹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 일정이라든가 만나야 될 사람이든 이게 물밀듯이 올라오지 않나요, 실제로? 저 경쟁률을 뚫어냈다는 거죠. 일단 윤영호 씨 주장. 저는 4개 라인 중에 마지막 라인은 김건희 라인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후보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장제원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당선 직후까지만 해도 그 권성동 이 장제원 이 라인이 사실은 대통령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김건희 라인들이 당선인 주변으로 포진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권성동도 먼저 떨어져 나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멀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했다고 윤한홍 의원 표현대로 하면 윤한홍 의원도 뒤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장제원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저 김건희 라인들이 대통령실을 꽉 장악을 한 거죠. 그 윤영호도 처음에는 4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라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라인으로 하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잡은 거죠. 여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한 총재에게 실장님, 한학자 총재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줘라. 이거를 좀 이 말 워딩대로 해석을 해보면 뭐 감사한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고가의 그 보석들을 받은 건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게 이제 통일교 자체 회의에서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의 과장이 섞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에서 자기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시간 독대했다, 그다음에 4개 라인을 뚫었다,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고맙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 100% 우리가 그대로 둘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확인된 바로는 대선 전과 대선 직후도 해서 윤영호 본부장의 최대 그 목적은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이 직접 닿는 그 채널을 구축하려고 수없이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게 성사가 돼서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까지 3명은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그 독대를 했다고 치면 독대 자리에서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0.74%포인트 차이입니다. 24만 표 차이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상황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이해하고 싶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배경은 뭐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혹시 저 얘기 좀 다르게 좀 들리는 대목이 있어요? 아니 뭐 저도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세계 본부장이라는 그 윤영호 씨가 어쨌든 통일교의 그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뭐 김건희 씨 나름대로 이 김건희 씨 지인들 뭐 아니면 국민의힘 어떤 권성동 의원과 그 어떤 정치인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과거 검찰의 어떤 인연들 전방위적으로 다 찾았겠죠. 네. 근데 결국에는 저 정도의 어떤 사건이 진행되기까지는 김건희 씨의 어떤 라인을 뚫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가서 절하고 뭐 돈 받고 또 뭐 통일교에서도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좀 조직적으로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국회에서는 그 논란의 쿠팡의 청문회가 또 열렸는데 이번에도 또 외국인 대표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논란이 됐냐면 동시통역기를 끼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한참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이거 동시통역기 착용하고 다음 의원님들부터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서를 요청했고 제가 한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And I haven't been given access 뭐 to 하는 any of the 거예요? documents that were 조용히 used today.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그 피해 구제를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 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청문회 때 이제 동시통역사가 옆에 있었는데 이 발언 통역을 쿠팡에게 유리한 쪽으로 통역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국회에서는 동시통역을 아예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끼고 해달라는 얘기인데 권 의원님 현직에 계시니까 뭐 청문회나 상임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쿠팡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쿠팡도 사실은 쿠팡이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상황은 지금 김범석 대표도 국내 사정을 잘 몰라요. 우리 국민 사정을. 자기가 저 미국 법인으로 가고 한국 법인의 대리인만 세워놓으면 자기는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90% 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자기 법적 지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김범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안 같은 경우도 보상안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범석 대표가 뒤로 빠져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이 이걸 에스컬레이션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그리고 새롭게 미국인 법률 전문가라고 보냈는데 이분이 만든 보상안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효성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뭐 면피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염정 지르는 거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5만 원짜리 이 상품권을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쿠팡 트래블이라든지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고가기 때문에 이거 4만 원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이고 기껏 해봐야 쿠팡 상품 구매하는데 나오는 5천 원 정도 쓰는 거고 쿠팡 이치도 사실은 한정된 사람들에게 하면 소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오늘 또 나와서 보니까 1조 7천억 정도가 뭐 어마어마한 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빚 좋은 개살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걸로도 또 안 될 거예요. 또 다른 보상안을 또 내놔야 될 겁니다. 내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김범석 대표가
어젠가 뭐 이제 사과문을 그렇죠. 공개를 했던데 예. 저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내놨어야 되는 거죠. 29일 만인가 내놨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내 기업이긴 한데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거부터 아마 다시 쿠팡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보상은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게 박 의원님 어떻게 포장이 됐냐면 오늘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1조 7천억짜리 보상으로 포장이 돼서 실제로 그 쿠폰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까 누구 의원 말로는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건데 1조 7천억 보상으로 준 겁니다. 우선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이 있을 때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보상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책임은 그렇죠. 없는데 위로의 뜻으로 주는 게 보상입니다. 예, 예. 저 용어부터 틀렸고요. 그리고 1조 7천억 원이라는 겉으로 규모는 커 보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에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쿠팡과 쿠팡 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각각 5천 원씩 10,000원이고 나머지는 이름도 모르는 쿠팡의 서비스들이고 그 서비스 구매 이용권을 이용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 자신들의 판촉 행사를 보상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만적이고 소비자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쿠팡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입장이나 조치는 결국 한국 정부나 소비자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전부 미국에서의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을 의식해서 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하지 않도록 미국의 뭐 증권선물위원회나 이런 미국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예. 그걸 피해가는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그 정부로서나 국민들로서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감정적 분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냉정한 제재, 냉정한 처벌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게 이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저는 쿠팡이 받도록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그 국세청이 어쨌든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쿠팡이 얼마나 많은 노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거 다 지금 덮고 넘어오고 그러려고 국내에서 뭐 국회 출신, 언론사 출신 대규모로 대관 고용하고 거기 비용 지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팡이라는 기업은 한국에서 매출 90%를 벌어가지만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실제 보이는 행태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나쁜 점만을 모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겁게 제재해야 되고 처벌하고 본인들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어쨌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후에는 쿠팡 대표가요. 이제 뭐 고성의 목소리도 높이고 책상까지 두드려가면서 국정원을 탓하는 듯한 말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 정치권 대책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한사비 부대 민주당에서 오는 국정조사를 공식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떻게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쿠팡과 관련된 뭐 한 6개 정도의 상임위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상임위에서 각자 상임위 역할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쿠팡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불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 내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재를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세청의 이제 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국세청 조사 4국에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국제거래에 대해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고 또 공정거래도 어떤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을 조금 위반한 사항이 있는 건지를 봐가지고 어떤 과징금 처리를 하는 것.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는 어떤 쿠팡에 대한 일종의 불매운동이 저는 쿠팡에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박 의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조사 정부 얘기는 쏙 빼고 본인들이 이제 조사한 거를 거기다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니까 예. 또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리 감독과 규제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기업 자체로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민의 민심과 여론의 기울이보다는 미국의 어떤 관리 감독 기관에게 자기들의 어떤 이 잘못을 벗어나기 위한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쿠팡이 자체 발표했던 이른바 유출자를 찾아서 유출자로부터 관련된 이 PC를 받아오고 예, 뭐 2차 유출 뭐 이런 거 했던 것들도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이걸 신속하게 우리가 잘 정리했다라는 식의 아마 저는 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쿠팡이 아까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대 맞을 걸 10대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예. 초기에 일찍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진솔한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와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책을 내놨으면은 사실은 자기들도 반성하고 우리도 또 돌이켜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하는 일마다 오히려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쿠폰 뭐 5만 원 줬다고 하면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거 쿠폰이 아니라 쿠폰 피싱이에요. 그거 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를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도 자기들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